미안, 안 보였어. 근데 눈이 완전 작네. 눈은 뜨고 다니는 거야? 앞이 보이긴 해. 럭비부 남학생들은 복도에서 일부러 지은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생활 잘하고 싶으면 우리 말 잘 들어. 심부름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치어리더들도 지은을 만만히 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은근히 예쁘네. 딱 내 스타일일지도. 그냥 넘어가니 지은을 가볍게 보고 볼을 만지더군요. 난 너희랑 어울려줄 생각 없어. 지은은 순식간에 발차기로 그 녀석들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지은이는 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는 지은의 놀이터였고 도복은 당연하게 매일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태권도 관장이셨고 어머니는 사무실에서 회계며 전화응대며 도장 살림을 맡으셨어요. 유치원 때부터 매트 위에서 자빠지고 구르고 아버지의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하면서 자라다 보니 지은도 모르게 태권도 소녀가 되어 있었죠. 지은의 기억 속 도장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고무 매트의 특유한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아버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어우러진 그 공간에서 지은은 하루 종일 뛰어놀았어요. 지은아,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시작했던 운동이었는데 어느새 태권도는 지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도장에 가서 준비 운동을 하고 기본기를 익히고 품새를 연습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지은의 하루는 태권도로 시작해서 태권도로 끝났어요.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동안 지은은 오직 태권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지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아버지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스승이셨습니다. 지은이 어려워하는 동작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함께 연습하셨고, 대회에서 졌을 때는 오늘 진 건 내일 이기기 위한 준비하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지은의 도복을 빨아주시고 대회 도시락을 싸주시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중학교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지은 스스로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지금도 생생해요.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더 큰 무대를 꿈꾸기 시작했죠. 이제야 진짜 태권도를 시작하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우승 이후 지은의 생활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본기를 연습하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도장으로 향해 밤늦게까지 훈련했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지역 도장과의 친선 경기나 합동 훈련에 참가하며 실력을 쌓아갔죠. 지은의 일상에는 휴식이란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의 합숙 훈련은 혹독했지만 동시에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스케줄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만난 선배들과 동기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세계 무대에서 태극기를 올리는 것. 지은 역시 그 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도,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아쉬움도 모두 참아냈어요. 드디어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에게는 꿈의 무대였어요.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는 그 순간을 수없이 상상해왔죠. 대회 당일
태극마크가 새겨진 도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설 때의 떨림과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예선부터 결승까지 지은은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정확한 발차기와 빈틈없는 수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모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어요. 준결승에서 만난 유럽 챔피언도 결승에서 맞선 미국 선수도 지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마지막 득점을 올렸을 때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지은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코치님이 달려와 지은을 번쩍 들어 올리셨고 동료 선수들이 모두 달려와 축하해 주었어요.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랐을 때 지은의 이름이 국제시상대에서 불렸어요. 그 순간 관중석에서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늘 굳건하던 분인데 그날만큼은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딸이 세계 챔피언이 됐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명해요. 지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지은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 모든 훈련과 노력이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장으로 돌아온 후 지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네 아이들은 지은을 영웅처럼 쳐다봤고 어머니는 매일 자랑스럽다며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엄격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기대와 사랑을 지은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목표는 성인부 국제대회였고 궁극적으로는 올림픽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도 기꺼이 감수했어요. 태권도는 지은의 전부였고 미래였으니까요.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은 지은에게 더 큰 책임감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지은의 선수 생활에서 절정이자 동시에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에요. 운명은 때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곧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예정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훈련이었습니다. 지은은 언제나처럼 도장에 들어서서 준비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기본기를 점검한 후 몸이 충분히 풀린 후 고난도 기술 연습에 들어갔죠.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발차기를 하는 동작, 수백 번도 넘게 해본 익숙한 기술이었어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아침도 거르고 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무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연습 도중 새로운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540도 회전 발차기라는 고난도 기술이었어요. 몸을 한 바퀴 반 돌리면서 동시에 발차기를 날리는 기술로 성공하면 올림픽 무대에서도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었죠. 지은은 몇 번의 연습 끝에 자신감을 얻고 마지막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공중으로 몸을 띄우고 회전을 시작했어요. 처음 반 바퀴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를 돌고 발차기를 날리려는 순간 균형이 무너졌어요. 몸의 중심이 틀어지면서 착지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꺾였고 오른쪽 무릎이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꺾였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염좌라고 생각했어요. 태권도를 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은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의 통증은 심해졌고 전혀 체중을 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조금 쉬면 될 것 같아요.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이것이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연락하셨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병원에서의 기다림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MRI 촬영을 하고 여러 검사를 받는 동안 지은은 계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몇 주만 쉬면 다시 훈련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수술을 받으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고강도 운동, 특히 선수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은에게는 사형선고처럼 들렸어요. 태권도가 전부였던 그녀에게 선수 생활의 종료는 곧 꿈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올림픽 출전과 프로 선수로서의 미래까지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되물으셨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고난도 기술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는 단순히 걷는 것,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태권도 선수로서의 복귀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몇 달 후 도장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니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시범을 보이는 것도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완벽하게 해내던 기본기조차 이제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야 했고 점프나 회전이 들어간 기술은 아예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은 왜 같이 안 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아버지가 대신 시범을 보이셨지만 관원들 사이에서는 지은이 선생님은 왜 안 하지?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설상가상으로 도장 상황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도장도 이제 겨우 유지만 되는 형편이야.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신규 관원이 거의 없었고 오래 다니던 아이들도 학원이나 다른 활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지은이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명성 덕분에 관원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에게 배운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은이가 다쳤다더라. 앞으로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차례 전단지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한때는 기다려도 찾아오던 관원들을 이제는 직접 발품을 팔아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어머니는 도장 월세를 벌기 위해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까지 하셨고요.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도장은 이제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지은은 구석에서 테이핑을 감은 무릎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벽에 걸린 금메달과 트로피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딴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세계 무대에서 빛나던 자신이 이제는 기본적인 발차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는 지은의 삶이었고 가족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만약 그날 그 기술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만약 컨디션 관리를 더 잘했다면 같은 후회가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태권도를 그만둔 후 지은의 일상은 무기력했습니다. 훈련도 없고 대회도 없으니 마치 목적지를 잃은 기차처럼 멈춰버린 기분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은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진학 준비로 바빴지만 지은은 운동 특기생으로 갈 길도 막혔고 일반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 지은의 소식을 안타깝게 여기던 고모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국으로 오렴.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고모는 오래전부터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에서 살고 계셨는데 한국보다 생활 여건도 좋고 교육 환경도 훌륭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모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고모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적당한 상가 건물을 소개해 줄 수 있고 현지 한인 커뮤니티도 탄탄해서 초기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태권도는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스포츠야. 아버지가 도장을 열면 분명 잘 될 거야. 고모의 말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셨지만 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다른 일로라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죠.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으니까요. 특히 지은의 상태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이미 부상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낯선 환경까지 더해진다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전망도 밝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계속 적자였고 지은의 미래도 불투명했어요. 가족 회의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지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여기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내 부상을 알고 있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고모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셨어요. 현지에 있는 고등학교는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스포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은이 비록 선수로서는 활동할 수 없지만 태권도 코치나 지도자로서의 길은 열려 있다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동양 무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이기도 해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도장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면서였어요.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했고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지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태권도 한 길만 걸어오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한때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던 분이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준비, 그리고 이사짐 정리까지 모든 게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특히 지은의 학교 편입 문제가 가장 까다로웠어요. 미국 고등학교 시스템이 한국과 달라서 학점 인정이나 졸업 요건 등을 새로 알아봐야 했거든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영어 외에는 실제 대화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불안감을 달래려 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지은은 도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텅 빈 도장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 첫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까지 모든 기억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어요. 몇 달 후, 지은의 가족은 비행기 2편을 갈아타고 고모가 사시는 미국의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설렘보다 불안감이 더 컸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마주한 풍경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간판도, 방송도, 사람들의 대화도 모든 게 알아들을 수 없었죠. 공항 직원들이 영어로 안내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는 들리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모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학교도 소개해주시고 정착에 필요한 모든 걸 도와주셨어요. 미리 준비해 두신 임시 거주지로 안내해 주시고 은행 계좌 개설부터 휴대폰 개통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은에게는 모든 게 낯설기만 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세계 챔피언 지은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영어 못하는 동양인 학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지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는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오래된 상가 건물을 임대하셨습니다. 고모가 소개해 주신 부동산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곳을 찾으신 거였어요. 며칠 뒤에는 붉은색 태권도장 간판이 걸렸습니다.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영어 간판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기다려도 관원은커녕 지나가며 구경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관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했는데 여기서는 조용하기만 했어요. 고모가 지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줘도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애는 야구를 해요. 헬스장 갈 시간도 없는데요. 돌아오는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그렇게 도장은 한 달째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토록 사랑받던 태권도가 이곳에서는 아직 낯선 운동이었던 거죠. 지은은 고모가 소개해준 현지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미국 학생으로서의 첫 경험이었죠. 편입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성적 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미국 학제에 맞춰 학점을 인정받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 능력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험 점수로는 입학할 수 있었지만 실제 대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보던 정형화된 영어와 실제 학생들이 쓰는 일상 영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그들이 쓰는 줄임말이나 속어, 그리고 빠른 말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첫 등교날, 지은은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교실을 찾아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지은에게 집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머리색도 다르고 옷 스타일도 달랐으니까요. 무엇보다 어색하게 걷는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학생임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농담을 하면 지은만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웃을 때 그 이유조차 몰랐죠. 가끔 선생님이 지은에게 질문을 하시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즐겁게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메뉴판을 보고도 어떤 음식인지 상상이 안 됐고 직원이 빠르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쟁반에 음식을 담고 나오면 어디에 앉아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몇 번은 용기를 내서 다른 아이들 옆에 앉아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묘한 정적과 함께 의자들이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자리를 뜨는 아이들을 보며 지은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지은이 선택한 곳은 벽을 등진 구석자리였어요. 혼자 앉아 조용히 샌드위치를 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그 속에 끼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아이들은 지은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머리색도 다르고 옷 스타일도 다르고 무엇보다 말이 달랐으니까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차 무관심으로 변해갔어요. 지은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일부러 지은 옆에서 중국어 흉내를 내며 치킨치킨 쿵푸 같은 소리를 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지은의 발음을 따라하며 킥킥거리기도 했죠. 분명히 악의적인 것이었지만 지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어로 따지자니 실력이 부족했고 그냥 넘어가자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봤지만 참으려 할수록 지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만 갔습니다. 태권도로 단련된 몸과 정신은 그저 얌전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자신이 여기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조용한 동양인. 그게 지은이 받은 첫 번째 별명이었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이 지은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처였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은은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지은은 도장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여전히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곳만이 지은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아버지는 거울을 닦고 매트를 정리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예약도 없는 전화를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좀 어땠어? 어머니가 물으면 지은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괜찮았던 적은 없었지만 가족 걱정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도장 운영으로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지은의 학교 적응 문제까지 더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고 지은은 점점 침묵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친해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저 무표정으로 버티는 법을 터득한 거였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무관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럭비부 남학생들과 치어리더들의 시선이 그랬어요. 하루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럭비부 남학생이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혀 왔어요. 미안, 안 보였어. 근데 눈은 뜨고 다니는 거야? 말끝마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죠. 분명히 의도적이었지만 지은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쳤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지은이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며 웃고 지나갔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로 따지고 싶었지만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고 말싸움에서 밀릴 것이 뻔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지은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일부러 발을 걸듯 툭 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깨치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럭비부 남학생들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복도에서 일부러 발을 걸어 지은을 넘어뜨리거나 책을 들고 가는 지은을 밀쳐 책을 떨어뜨린 후 주워주지도 않고 비웃으며 사라지기도 했죠. 한 번은 계단에서 일부러 지은의 가방을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치어리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대놓고 앞에서 뒷담화를 했어요. 완전 재미없어. 표정 하나 안 바뀌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지은에게 들리게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의 말 할 줄 알아? 영어 못하는 척하는 거 아냐? 저 같은 말들도 들려왔어요. 지은이 근처에 있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하는 대화였죠.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도를 못 알아채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못 들은 척했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귀를 막아도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조롱당한다는 건 상처였어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도 그 속에 담긴 악의는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학교 화장실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지은이 들어가면 다른 여학생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지은이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로 와서 일부러 큰 소리로 아시아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젓가락 사용법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웃곤 했습니다. 지은이 김밥을 먹고 있으면 이 이상한 음식은 뭐야? 라고 물어보며 역겨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가끔은 그냥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냥 공기처럼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이 더 초라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분명 한국에 있을 때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시합장에 설 때마다 박수를 받았고 누구보다 당당했던 지은이었는데 지금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챔피언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웃는 얼굴 하나 없는 복도, 지은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선생님조차 없는 교실,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지은을 짓눌렀어요. 도장에서는 아무도 없고 학교에서는 모두가 너무 많은 공간. 그런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지은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태권도로 다져진 근육이 무력해 보였고 벽에 걸린 금메달은 점점 더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한때는 누군가의 자랑이었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웠던 그 시절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세계 챔피언이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현재의 자신은 비참했어요. 그렇게 3개월째 지은은 그저 숨만 쉬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도 모르게 그 안에서는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태권도로 단련된 정신은 이런 굴욕을 영원히 참고만 있을 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을 막 넘긴 시간 사물함 앞에 서서 책을 꺼내고 있는데 누군가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조롱이 섞여 있다는 건 한순간에 느낄 수 있었죠. 고개를 돌리니 럭비부 남학생 둘과 치어리더 여학생 셋이 복도 한가운데 기대어 지은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중에서 대장격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학생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지은을 불렀죠. 너 이리 좀 와봐.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복도에 사람이 적고 괜히 도망치듯 사라졌다가는 더 무시당할 것 같아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들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포식자처럼 씩 웃으며 지은을 훑어봤어요.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좀 편하게 다니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말끝마다 묘하게 혀를 굴리며 상대방을 깔보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싶으면 말 잘 들어. 우리 심부름 같은 거 좀 해줘. 괜히 싫은 티 내다가 힘든 학교 생활 보내지 말고. 치어리더 중 한 명이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지은을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방 들어달라면 좀 들어주고 커피 좀 사오라면 사오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지은은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하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인내를 배웠고 억울함을 참는 것도 훈련의 일부였거든요. 무릎 부상 이후로 몸을 쓰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을 넘지 않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 남학생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지은 쪽으로 바짝 들이밀더니 뜻밖의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너 가까이서 보니까 은근 예쁘네. 딱 내 스타일일지도. 지은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러니까 성깔이 있지.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더니. 그는 계속해서 지은에게 다가왔고 다른 학생들은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그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상황이 점점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남학생이 손을 뻗어 지은의 볼을 건드리듯 만졌어요. 뭐 어때? 친구 좀 하자고.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단숨에 끌어올랐어요. 어차피 이제 선수도 아니고 미국은 정당방위 개념도 한국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심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대로 돌아선다면 그건 태권도를 배운 자신을 스스로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오른발이 먼저 딛고 중심을 낮춘 뒤 왼발을 회전시켜 남학생의 정강이와 골반 사이를 향해 정확하게 돌려쳤습니다. 수많은 훈련으로 몸에 밴 근육 기억이 순식간에 발동한 거였어요. 육중한 소리가 났고 남학생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양손으로 급소를 감싸 안고 바닥에 뒹굴었죠. 지은의 발이 정확히 급소에 들어간 거였어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급소 공격만큼은 체격 차이가 무의미했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바닥으로 무너졌어요.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입은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급소 공격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함께 웃고 있던 또 다른 럭비부 남학생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지은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너 미쳤어. 하고 고함치며 한 걸음 내딛는 그를 지은은 다시 정확히 반대쪽 발로 급소를 향해 돌려쳤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성공한 순간 지은의 몸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훈련된 무게감이 실린 지은의 발은 허공을 가르며 그의 다리 사이에 꽂혔고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 남학생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급소를 움켜쥐며 바닥에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각도로 들어간 발차기는 체격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치어리더들은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 쳤고 방금 전까지 비웃던 얼굴들은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복도 끝에서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친구의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저애 무슨 무술 배운 거 아니야? 다른 한 명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이니까 태권도 아닐까?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두의 눈이 지은을 향해 있었지만 지은은 그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해온 조롱과 무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문화가 달라서 조용히 넘기기만 했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지금 우복도 위에서 폭발한 거였죠.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지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태권도 선수였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선생님 한 분이 달려오셨어요. 럭비부 남학생 2명이 바닥에서 웅크린 채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당황한 얼굴로 말씀하셨죠. 무슨 일이야? 여기서 무슨 싸움이 있었던 거야? 그 말에 주위에 있던 학생들 몇 명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쟤네가 먼저 괴롭힌 거예요. 저 남자애들이 막 만졌어요. 지은이가 자신을 방어한 거예요. 학생들의 말이 섞여서 명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지은을 변호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방관만 하던 아이들이 지은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럭비부를 무서워했던 학생들까지도 이번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쓰러진 그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너희랑 어울려줄 생각 없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후에 고요함이 느껴졌죠.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굴욕과 수치심이 이 한순간에 씻겨나간 기분이었어요. 태권도 도복도 시합장도 없었지만 지금만큼 태권도 정신이 지은의 안에서 살아 움직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침묵하며 숨죽이던 지난 날들이 그 짧은 찰나에 모두 뒤집히는 기분이었죠. 바닥에 주저앉은 럭비부 남학생들,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던 치어리더들,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학생들까지 모두가 조용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존경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있었던 일은 불이 붙은 듯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가 처음 올렸는지는 몰라도 인터넷에 지은이 돌려차기를 날리는 영상이 올라왔고 곧바로 댓글이 이어졌어요.
진짜 영화 같아. 얘 이름 뭐야? 한국에서 격투기 하다 왔나 봐.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갔어요. 조회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댓글들도 대부분 지은을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드디어 누군가가 그놈들에게 맞섰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진짜 무술이다라고 적었어요. 수업 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모르는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복도에서 한바탕 한 애 맞지? 지은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완전 멋있었어. 나 사실 걔네한테 맨날 가방 들어주고 있었거든. 내가 말대꾸하면 애들한테 맞을까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학생은 주저주저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랑 친구할래? 그 순간 지은의 안에서 뭔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은이 복도로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군댔고 어떤 아이는 친구한테 귓속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일부러 피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조차 지은에게 괜찮니? 하고 말을 붙이셨어요. 교실에 들어선 지은에게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너 격투기 해? 평소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겠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투기라기보다는 태권도 했었어. 그러자 그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하듯 말했어요. 그럼 태권도장도 다녀. 발차기 완전 영화 같았어. 급소 한 방에 애들이 뻗는 걸 처음 봤다니까. 그 대화 이후로 그동안 복도나 교실에서 지은을 멀찌감치 지켜만 보던 아이들이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 둘이 점심시간에 다가와서는 다짜고짜 물었어요. 너 어제 그거 맞지? 태권도 몇 단이야? 지은이 살짝 당황한 채 3단이야. 국가대표였었어라고 대답하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운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변화는 이어졌어요. 그날은 자유체육 시간이었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농구공과 배드민턴채를 나눠주시며 자유롭게 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지은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태권도 했다는 얘기 들었어. 혹시 괜찮다면 아이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당황한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여기서 갑자기요? 아이들이 좀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 조금만 보여줘. 발차기나 기본 동작 같은 거. 부담되면 안 해도 돼. 지은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체육관 바닥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지은의 주위로 몰려들었고 어떤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팔짱을 끼고 구경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은 평소 도장에서 하던 기본 동작을 한 동작씩 펼쳐나갔어요. 기본 자세의 앞차기, 돌려차기, 그리고 이어지는 찍어차기. 아이들이 놀란 듯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며 회전 발차기를 연결한 고난도 동작을 선보였죠. 착지와 동시에 체육관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터졌어요. 지은 액션 배우 같아.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던 친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 체육관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안에서 뭔가 또렷하게 자리 잡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빛날 수 있는 무대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시범 이후로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다음에 또 보여줄 수 있어? 너 그 발차기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들은 인종도 성별도 가리지 않고 지은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웠던 건 그 중에는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던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교실 구석에 앉아 항상 이어폰만 끼고 있던 흑인 남학생도, 늘 혼자 식당에서 도시락을 까먹던 아시아계 여학생도, 수업 시간에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백인 남학생까지, 마치 조용히 숨어있던 아이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계속 숨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니까 멋졌어. 그 말들을 들으면서 지은은 알게 됐어요. 이 학교에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말없이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상처받고 피하고 지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누군가 지은의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여기 앉아도 돼. 그렇게 어느새 지은의 식탁은 꽉 찼죠. 우리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처음 아니야? 어느새 다들 웃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예전에 럭비부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한 남학생이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도 걔네한테 몇 번이나 가방 빼앗기고 머리도 잡혔거든.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그렇게 맞서고 나서부터 걔네가 이제 안 건드리더라고. 도장의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동안 먼지만 쌓여가던 매트 위에 아이들의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했고 텅 비었던 거울 앞에도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처음 등록한 학생은 총 4명. 모두 지은이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태권도는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아이들의 중심에서 다시 태권도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어요. 자신이 다시 설 수 있게 해준 그 바닥 위에서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